나는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그날 몰래 설치해둔 CCTV 영상이 모든 것을 폭로했다. 남편이 아버지를 내쫓은 이유는 그가 무언가를 숨기는 현장을 들켰기 때문이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분들은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란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 주시길. 그래야 이 채널이 더욱 발전하여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다. 나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손님방의 침대 시트는 새 것으로 갈았고 두툼한 이불은 침대 끝에 준비해 두었으며 작은 선풍기는 협탁 위에 놓아두었다. 오늘은 지난 6개월 동안 가장 기다려온 날이다. 시골에 계신 아버지 박영감님께서 며칠 묵으러 오시는 날이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이 도시에 있는 심장 전문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으실 예정이었다. 5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홀로 지내셨다. 나는 아버지께 여러 번 여기로 이사 오셔서 나와 남편 민준과 함께 살자고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늘 고전적인 이유를 대며 거절하셨다. 젊은 사람들 사는데 방해하고 싶지 않다. 여기 시골에는 말동무할 친구들도 많고 차고로 들어서는 자동차 소리에 나는 상념에서 깨어났다. 틀림없이 남편 민준이었다. 나는 서둘러 방에서 나와 거실에서 그를 맞았다. 민준은 넥타이를 풀며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잔뜩 찌푸려져 있었다. 여보 왔어요. 어서 씻어요. 곧 아버님 오실 거예요. 방금 고속도로 들어섰다고 연락 오셨어요. 내가 그의 서류 가방을 받아들며 명랑하게 말했다. 민주는 걸음을 멈췄다. 미소를 짓는 대신 그의 미간은 깊게 찌푸려졌다. 오늘 꼭 오셔야 했어. 서연아, 난 다음 주나 돼야 오실 줄 알았는데. 내가 3일 전부터 말했잖아요, 여보. 전문의 예약이 내일 아침인데. 나는 목소리 톤을 최대한 부드럽게 유지하려 애쓰며 대답했다. 민주는 거칠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소리는 마치 콧방귀처럼 들렸다. 문제는 내가 지금 본사 일 때문에 일이 많아서 집에서 조용히 쉬고 싶다는 거야. 아버님 계시면 분명 번거로워질 거야. TV 소리는 크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부엌에서 달그락거리고 또 그 파스 냄새는 어떡하고.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다. 민준이 아버지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그의 말은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졌다. 우리가 연애하고 결혼 초까지만 해도 민주는 항상 다정했다. 하지만 그가 지점 운영 부장으로 승진한 이후로 그의 자존심은 하늘을 찔렀다. 여보, 아버님은 딱 3일만 계실 거예요. 우리 아빠잖아요. 그리고 이 집 충분히 넓어서 방해받을 일 없을 거예요. 나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민준이 대꾸하기도 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였다. 나는 곧장 달려가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늙은 아버지가 서 계셨다. 낡았지만 아버지가 아끼는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캔버스 천으로 된 여행 가방과 라면 상자를 끈으로 묶어들고 계셨다. 아빠. 나는 아버지를 꼭 껴안았다. 아버지에게서는 언제나 나를 안심시키는 햇볕과 물파스 냄새가 났다. 우리 딸, 건강했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약간 쉬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다. 침침해진 눈으로 나를 그리움 가득하게 바라보셨다. 네, 아빠. 어서 들어오세요. 나는 아버지를 거실로 안내했다. 민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버지는 사위를 향해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다. 민준이 이제 퇴근했나? 아버지가 손을 내밀며 인사했다. 민주는 아랫사람이 흔히 하듯 아버지의 손에 입을 맞추는 대신 스치듯 그 손을 잡았다. 네, 아버님. 그는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민준의 눈은 아버지가 들고 온 상자를 경멸하듯 쳐다보았다. 그건 또 뭡니까, 아버님?
바닥만 더러워지게. 아, 이거 이웃집에서 너희 주라고 준 약과랑 한 과란다. 아버지의 미소가 살짝 옅어지며 말했다. 여기 마트에도 약과 파는 데 많습니다. 민주는 중얼거리며 안방으로 향했다. 나 먼저 씻을게. 덥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을 마쳤다. 나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며 눈물과 창피함을 참았다. 상자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숙인 아버지를 보았다. 아빠, 민준 씨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회사 일 때문에 많이 힘든가 봐요. 나는 남편의 무례함을 덮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 아버지는 내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였다. 괜찮다. 서연아. 일하는 사람이 다 그렇지. 아빠는 이해한다. 그날 밤은 어색하게 흘러갔다. 민주는 클라이언트와 저녁 식사를 했다는 핑계로 함께 저녁을 먹지 않았다. 나는 그가 장인과 한 식탁에 앉기 싫어서라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그날은 내가 쉬는 날이라 아버지께 특별한 아침 식사를 해드리기로 마음먹었다. 아버지는 내가 끓인 맑은 국물에 설렁탕을 아주 좋아하셨다. 아침 7시, 부엌은 이미 각종 양념으로 어수선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아침 뉴스를 아주 작은 소리로 보고 계셨다. 분명 휴일이라 늦잠을 자는 민준을 깨우지 않으려는 배려일 것이다. 하지만 9시쯤 민준이 갑자기 방에서 나왔다. 그는 이미 캐주얼 셔츠 차림으로 단정하게 옷을 입고 있었다. 아버지를 본체 만체하고는 거실 바로 옆에 있는 자신의 서재로 직행했다. 나는 그가 누군가와 서두르며 속삭이는 듯한 통화 소리를 들었다. 설렁탕 국물을 젓고 있을 때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대파와 깍두기가 다 떨어졌다는 것이었다. 설렁탕에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소금 없는 국과 같았다. 나는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거실로 나갔다. 아빠, 저 앞 단지 상가에 잠깐 다녀올게요. 5분이면 돼요. 대파 좀 사오려고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다. 딸아. 아빠는 설렁탕이나 기다릴란다.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셨다. 나는 살짝 열려있는 민준의 서재 문으로 다가갔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통화 중이던 민준은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끊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다. 뭐야, 서연아, 놀랐잖아. 그가 목소리를 낮춰 쏘아붙였다. 나는 이맛살을 찌푸렸다. 그가 왜 그렇게 놀라야 했을까? 왜 그래요, 여보? 그냥 앞에 상가 잠깐 다녀온다고 말하려고요. 아빠 좀 부탁해요. 거실에 계세요. 모른 척하지 말고요. 알았어, 알았어. 어서 다녀와. 나 지금 일 때문에 바쁘단 말이야. 그가 손을 휘저으며 나를 쫓아냈다.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아마 회사에 정말 문제가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지갑과 스쿠터 열쇠를 챙겨 서둘러 나갔다. 밖은 날씨가 조금 흐렸다. 왠지 모르게 갑자기 기분이 좋지 않았다. 무거운 짐이 갑자기 가슴을 짓누르는 듯했다. 나는 평소보다 조금 더 빨리 스쿠터를 몰았다. 집에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1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10분은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현관에 스쿠터를 주차했을 때만 해도 나는 아무것도 잘못된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정문으로 다가서는 순간 심장이 떼는 듯했다. 현관 바닥에 아버지의 캔버스 가방이 놓여 있었다. 지퍼가 살짝 열려 낡은 옷까지 몇 점이 삐져나와 있었다. 그리고 그 가방 옆에 아버지가 현관 의자에 앉아 깊이 고개를 숙이고 계셨다. 주름진 두 손은 서로 깍지를 낀 채 심하게 떨고 있었다. 아빠, 나는 반쯤 비명을 지르며 장바구니를 그대로 떨어뜨렸다. 깍두기 무가 현관 바닥을 자유롭게 굴러다녔다. 나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으며 눈가에는 미처 떨어지지 못한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빠,
왜 그러세요? 왜 가방이 밖에 있어요? 민준 씨는 어디 있고요? 내 질문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다. 아버지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내가 평생 본 미소 중 가장 가슴 아픈 미소였다. 아버지는 침을 삼켰다. 대답하는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아니다, 딸아. 아빠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서. 뭐가 생각났는데요, 아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오랜 친구 중에 김 사장이라고 있단다. 예전에 같은 고향 살았는데 그 친구가 이 근처에서 작은 여관을 한다더라. 어젯밤에 연락이 와서는 거기서 묵으라고 동창회도 할 겸해서 말이야. 거절하기가 좀 그래서. 그래서 그냥 거기로 옮기려고. 너희 부부 방해 안 되게. 내 이성은 이 거짓말을 단번에 거부했다. 아버지는 기계치셨다. 휴대폰은 전화하고 받는 용도로만 사용하셨고 카카오톡 앱조차 없으셨다. 더군다나 오랜 친구가 내가 집을 비운 10분 사이에 아버지께 짐을 싸서 현관 바닥에 내놓으라고 할 리가 없었다. 나는 일어섰다. 감정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잠기지 않은 정문을 열었다. 민준 씨, 내가 소리쳤다. 집안은 조용했다. 아까까지만 해도 향긋했던 설렁탕 냄새가 이제는 역하게 느껴졌다. 거실 바닥 민준의 서재 바로 앞에 찻잔이 깨져 있었다. 유리 조각과 갈색 차가 민준이 아끼는 비싼 카펫 위에 흩어져 있었다. 민준이 방에서 나왔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고 숨을 헐떡였다. 그는 조금의 죄책감도 없이 나를 쳐다보았다. 잘 왔네. 당신 아버지 좀 어떻게 해봐. 민준이 고압적으로 말했다. 아빠한테 무슨 짓 했어요? 왜 가방이 밖에 있어요? 그리고 저 깨진 컵은 뭐고요? 나도 소리 질렀다. 이웃이 듣든 말든 상관없었다. 당신 아버지는 정말 골칫덩어리야. 내가 지금 머리가 복잡하고 생각이 많은데 차를 들고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다 자기 발에 걸려 넘어져서 차를 내 가방에 쏟았다고. 내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 알아? 중요한 서류, 회사 노트북. 만약 고장나면 그 양반이 책임질 수 있어.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겨우 차 쏟은 것 때문에? 겨우 차 때문에 우리 아빠를 내쫓았다고? 내 목소리는 분노와 울음 사이에서 떨렸다. 그분은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여보. 손도 떨리신다고요. 정말 싫었으면 나한테 전화할 수도 있었잖아요. 짐승처럼 내쫓는 게 아니라. 민준이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매우 험악해 보였다. 잘 들어, 서연아. 나는 자동차 할부금 내고 우리 생활비 대느라 허리가 휘게 일하고 있어. 나는 조용한 집이 필요해. 이 집은 요양원이 아니라고. 알겠어? 민준의 외침이 집안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문장이 총알처럼 내 가슴을 꿰뚫었다. 이 집은 요양원이 아니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이 집은 우리 집인데.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비웃음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다. 잊었나 본데, 여보. 이 집은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100% 아빠 돈으로 산 집이야. 당신은 그냥 얹혀 사는 거고. 내 말에 민준의 얼굴이 살짝 창백해졌다. 그의 자존심에 분명 상처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수그러들기는커녕 코웃음을 쳤다. 아, 이제 와서 계산적으로 나오겠다. 마음대로 해. 당신 아버지가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내가 나가겠어. 민준은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세게 쾅 닫았다. 나는 민준의 발작을 내버려 두었다. 지금 내 생각은 온통 아버지뿐이었다. 나는 다시 현관으로 나갔다. 아버지는 이미 서서 남은 힘을 다해 캔버스 가방을 들려고 애쓰고 계셨다. 아빠. 나는 그 가방을 받아들었다. 내 눈물이 마침내 터져 나왔다. 죄송해요, 아빠. 정말 죄송해요. 아빠는 어디 가실 필요 없어요. 이 집은 아빠 집이에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거친 엄지손가락으로 내 눈물을 닦아주셨다. 서연아, 울지 마라. 아내의 천국은 남편의 허락에 있는 법이다. 아빠 때문에 싸우지 마.
그리고 아빠는 정말 친구 만나러 가려던 참이었어. 정말이야. 아버지는 여전히 민준의 잔인함을 감추고 우리 부부의 관계를 지키려 애쓰셨다. 그 희생에 내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부모님께 조금의 예의도 없는 남자와 지금까지 함께한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제가 택시 불러드릴게요. 아빠, 제가 그 여관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나는 마침내 굴복하며 말했다. 나는 아버지가 마음을 진정시킬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 이 집에서 나와 민준과 함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상처를 더욱 깊게 할 뿐이었다. 택시 안에서 우리는 둘 다 말이 없었다. 나는 아버지를 값싼 여관이 아닌 내일 검진받을 병원과 가까운 편안한 3성급 호텔로 모셨다. 내 개인 비상금을 사용했다. 아버지는 너무 비싸다며 거절하셨지만 나는 고집을 부렸다. 아버지가 방에서 쉬시고 점심을 드시고 약을 드시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나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렸다. 마음속에 무언가 걸리는 것이 있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 민준의 반응은 너무 과했다. 쏟아진 차 때문에 장인의 물건을 내던질 정도로 화를 내다니. 민준은 거만했지만 보통은 이미지를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수동적 공격형이었지. 이렇게 엄청난 계기 없이 폭발하는 유형은 아니었다. 그는 가방에 차가 쏟아졌다고 했지만 내가 깨진 찻잔을 봤을 때 엎질러진 자국은 그의 책상 위치와는 멀었다. 민주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만 했다. 오후 2시쯤 집에 도착했다. 집은 매우 조용했다. 안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희미한 코골이 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낮잠을 자고 있었다. 나를 화나게 하고 아버지를 상처 입힌 후에 그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 나는 살금살금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을 지나는데 책장 위 천장 구석에 눈길이 갔다. 인조 덩굴 식물 잎사귀에 가려져 있었다. 탁구공만 한 작은 CCTV 카메라가 있었다. 그 CCTV는 6개월 전 택배 기사가 현관에 두고 간 물건을 자주 잃어버려서 설치한 것이었다. 카메라는 정문을 향해 있었지만 화각이 매우 넓어서 거실 전체를 포함하고 민준의 서재 문 앞까지 정확하게 비추고 있었다. 민준은 현관에 CCTV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렌즈가 거실까지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 내가 아주 교묘하게 숨겨놓았고 모니터링 앱은 내 휴대폰에만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를 위해 준비했던 손님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휴대폰에서 CCTV 앱을 열 때 손이 약간 떨렸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녹화 타임라인을 오늘 아침 9시로 돌렸다. 휴대폰 화면에 내가 아버지께 인사를 하고 민준의 서재 문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내가 상가로 떠나는 모습도 보였다. 거기까지는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그런 다음 녹화 속도를 높였다. 내가 떠난 지 약 5분 후 민준의 서재 문이 열렸다. 민준이 서둘러 나왔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나와 거실 작은 테이블 위에 놓았다. 하지만 내 심장을 뛰게 만든 것은 그의 왼손에 들고 있던 것이었다. 그것은 그의 회사 본사인 대한민국 주식회사 로고가 박힌 두툼한 갈색 봉투였다. 민주는 아버지가 보지 못하도록 좌우를 황급히 살폈다. 아버지는 그때 민준에게 등을 보인 채 부엌에서 뜨거운 차 한 잔을 들고 천천히 걸어오고 계셨다. CCTV 화면에서 나는 민준이 그 봉투를 여는 것을 보았다. 내 입이 떡 벌어졌다. 봉투 안에서 그는 5만 원권 현금 뭉치를 꺼냈다. 한두 뭉치가 아니라 아주 많았다. 아마 수천만 원은 좋게 되어 보였다. 민주는 매우 초조해 보였다. 그는 서류 가방 아래쪽에 비밀 수납 공간 지퍼를 열고 그 현금 뭉치를 억지로 쑤셔 넣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매우 거칠고 다급했다. 바로 그때 아버지가 몸을 돌려 민준에게 다가가셨다. 아버지는 카펫 가장자리에 발이 걸려 비틀거리셨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흔들렸다. 뜨거운 차가 바닥에 쏟아지며 민준의 셔츠 끝자락에 약간 튀었지만 그의 서류 가방이나 돈에는 전혀 닿지 않았다. 하지만 영상 속 민준의 반응은 정말 끔찍했다. 그는 마치 들킨 도둑처럼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는 서둘러 가방을 닫았다. 두려움에 질렸던 그의 얼굴은 곧 폭발적인 분노로 바뀌었다. 나는 휴대폰 볼륨을 높였다. CCTV 녹화는 소리도 꽤 선명하게 담아냈다. 아버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일부러 엿보려고 하셨어요? 영상 속에서 민준이 소리쳤다. 아버지는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었다. 아이고, 세상에. 아니다, 얘야. 내가 발을 헛디뎠구나. 미안하다, 미안해, 민준아. 내가 닦을게. 아버지는 쪼그려 앉아 맨손으로 쏟아진 차를 닦으려고 했다. 제 물건에 손대지 마세요. 늙은이가 귀찮게 구네. 민주는 깨진 찻잔 조각을 발로 찼다. 그리고 그는 그 저주스러운 문장을 외쳤다. 이 집은 요양원이 아니야. 그러고 나서 내 피를 끓게 만든 일이 일어났다. 민주는 손님 방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캔버스 가방을 들고 나와 거칠게 아버지를 집 밖으로 끌어냈다. 그는 그 가방을 현관에 내던지고 문을 쾅 닫았다. 연로하신 아버지를 집 밖에 어리둥절하게 남겨둔 채 이미 말랐다고 생각했던 내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의 느낌은 달랐다. 이것은 슬픔이나 연민의 눈물이 아니었다. 이것은 분노의 눈물이었다. 차갑고 짙은 분노. 이제 모든 것이 이해가 갔다. 민주는 차가 쏟아져서 화가 난 것이 아니었다. 민주는 범죄를 저지르는 중이었기 때문에 공황 상태에 빠졌던 것이다. 본사 봉투에 담긴 현금 뭉치, 몰래 숨기는 행동, 극심한 공황. 내 남편은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있었고, 무고한 우리 아버지를 자신의 추악함을 덮기 위한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삼았던 것이다. 나는 주먹을 너무 꽉 쥐어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예전의 나라면 아마 바로 그에게 달려가 울고불고하며 설명을 요구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폄하했는지, 그의 이기적이고 교활한 본성을 본 이상, 민준에 대한 내 사랑은 그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이 7분짜리 영상은 열쇠였다. 민준의 오만함을 뿌리째 뽑아버릴 열쇠. 나는 지금 화내지 않을 것이다. 접시를 던지거나 그의 앞에서 울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그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가 항상 떠받들던 경력과 재산을 파괴함으로써 상대를 잘못 골랐어. 민준 씨. 나는 조용한 방에서 혼잣말을 나지막이 읊조렸다. 나는 OTG USB를 휴대폰에 연결하고 CCTV 녹화 영상 파일을 조심스럽게 옮겼다. 그리고 3개의 다른 클라우드 저장소에도 백업했다. 그러고 나서 노트북을 열었다. 이제 대한민국 주식회사 본사의 인사팀장이자 감사팀장인 이 부장님의 이메일 주소를 찾아볼 시간이었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내 눈물은 이미 말라붙었다. 가슴을 짓누르던 슬픔은 이제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로 변해 굳어졌다. 강철. 내 마음은 강철 같았다. 나는 이제 노트북 화면에 CCTV 영상을 클라우드로 업로드하는 진행률 표시줄을 보고 있었다. 100% 완료. 첫 번째 증거는 안전하게 확보되었다. 하지만 민준처럼 교활한 남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영상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숨기고 있는 것에 대한 물리적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벽시계를 흘깃 보았다. 오후 30분, 방문 너머로 민준의 희미한 코골이 소리가 들렸다. 그는 보통 휴일에는 4시까지 낮잠을 잤다. 지금이 기회였다. 소리 없이 발걸음을 옮겨 방에서 나와 민준의 서재로 살금살금 들어갔다. 방 안에서는 강한 남성 향수 냄새와 함께 종이와 오래된 커피 냄새가 섞여났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내 집에서 도둑이 된 기분이었다. 눈과 손이 빠르게 움직였다. 그의 책상 서랍을 확인했다. 잠겨 있었다. 책장으로 옮겨가 서류 더미 사이를 뒤져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오늘 아침 재앙의 근원이었던 짙은 갈색 가죽 서류 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그 가방은 그의 회전의자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나는 침을 삼켰다. 천천히 그 가방의 주 지퍼를 열었다. 안에는 노트북, 펜 몇 자루, 그리고 수첩이 있었다. 더 깊이 손을 넣어 CCTV 영상에서 본 비밀 수납 공간을 찾았다. 손가락이 평소보다 두꺼운 가방 바닥 부분을 더듬었다. 천안감 뒤에 숨겨진 작은 지퍼가 있었다. 그 지퍼를 당겼다. 그리고 역시나 그 물건이 거기에 있었다. 대한민국 주식회사 로고가 박힌 두툼한 갈색 봉투. 봉투 끝이 약간 찢어져 있었다. 마치 억지로 열린 것처럼. 나는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숨이 솟았다. 고무줄로 묶인 5만 원권 현금 뭉치가 그 안에 쌓여 있었다. 액수는 분명 수천만 원이었다. 나는 감히 그 돈을 꺼내지 못했다. 민준이 위치가 바뀐 것을 알아챌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돈 봉투 옆에는 짙은 파란색의 작은 통장이 하나 있었다. 민준의 이름이 아니라 유라라는 한 여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유라라니, 누구지? 나는 그 통장을 펼쳤다. 거래 내역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매주 수백만 원에 달하는 돈이 입금되었고 보낸 사람은 민준의 이름이었다. 이체 내역 설명은 내 속을 메스껍게 만들었다. 자기 아파트 할부금, 월 생활비, 우리 휴가 비용. 그래서 그동안 그는 자동차 할부금과 우리 생활비 때문에 돈이 다 떨어졌다고 불평했던 것이다. 나에게는 절약하라고, 심지어 아버지 비타민을 샀을 때도 화를 냈으면서, 하지만 내 뒤에서는 다른 여자를 먹여 살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 많은 돈은 회사 로고가 박힌 그 봉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어디서 났을까? 터져나오는 분노를 참으며 손이 떨렸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찰칵, 찰칵, 찰칵. 나는 그 거래 내역, 모든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었다. 현금이 든 봉투도 회사 로고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사진을 찍었다. 모든 사진이 안전하게 저장된 것을 확인한 후 나는 모든 것을 정확히 원래 위치로 돌려놓았다. 비밀 지퍼를 닫고 가방 위치를 바로잡은 다음 그림자처럼 재빨리 그 방을 빠져나왔다. 그날 오후 민준이 일어나 씻으러 간 후 나는 저녁거리를 사러 나간다는 핑계를 댔다. 사실 내 목적지는 아버지가 계신 호텔이었다. 아버지가 괜찮으신지 확인해야 했다. 호텔방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다. 연약해 보이는 얼굴은 몹시 지쳐 보였다. 아빠, 내가 나지막이 불렀다. 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억지 미소를 지었다. 서연이구나. 저녁은 샀니? 남편이 찾지는 않고? 나는 아버지 옆에 앉아 거친 두 손을 잡았다. 아빠, 저 다 알아요. 아버지는 깜짝 놀라셨다. 뭘 안다는 거냐, 딸아. 아빠는 정말 친군에서 묵으려고 했어. 민준 씨가 아빠를 쫓아냈잖아요. 나는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잘랐다. 거실 CCTV 영상 봤어요. 그 사람이 아빠 가방 던지는 거 봤어요. 아빠한테 소리치는 거 다 들었어요. 아버지의 입술이 심하게 떨렸다. 아버지의 방어벽이 무너졌다. 항상 강인했던 그 늙은 아버지가 마침내 눈물을 흘리셨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감히 내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셨다. 미안하다, 서연아. 아빠가 내 가정을 망쳤구나. 그냥 차를 조금 쏟았을 뿐인데 그렇게까지 화를 낼 줄은 몰랐다. 창피하다, 딸아. 내게 짐이 된 것 같구나. 아니에요, 아빠. 아빠는 짐이 아니에요. 나는 아버지를 꼭 껴안고 함께 울었다. 민준 씨가 나쁜 놈이에요. 그 사람이 왜 화를 냈는지 아세요? 회사에서 훔친 돈을 숨기고 있었는데
아빠가 갑자기 지나가니까 놀라서 그런 거예요. 그냥 쏟아진 차를 핑계로 삼은 것뿐이에요. 아버지는 내 품에서 벗어나 믿을 수 없다는 듯 동그래진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훔친 돈이라고? 세상에, 민준이가 횡령을 했다는 말이냐?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제가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빠, 저한테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다시는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여기서 푹 쉬세요. 그 탐욕스러운 인간 문제는 제가 해결할게요. 그날 밤 아버지께 저녁 식사를 차려드린 후 나는 굳은 결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 서연은 없었다. 지금 있는 것은 전쟁의 북을 울릴 준비가 된 서연뿐이었다. 새벽 1시 집안은 무덤처럼 고요했다. 내 옆에서 민주는 조용히 코를 골고 있었다. 잠든 얼굴은 너무나 순진해 보였다. 마치 방금 장인을 내쫓고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유라라는 여자와 바람을 피우지 않은 사람처럼. 사람의 겉모습은 얼마나 기만적인가. 나는 조용히 일어나 노트북을 들고 거실로 나갔다. 희미한 스탠드 불빛에 의지해 이메일 수신함을 열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다. 내 목표는 분명했다. 대한민국 주식회사 본사의 인사팀장이자 감사팀장인 이요한 부장님. 민준이 예전에 건강보험 서류를 보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어서 그의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었다. 이메일 제목은 바로 눈에 띄도록 대문자로 썼다. 운영부장 박민준의 자금 횡령 및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증거 보고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타이핑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이요한 부장님 및 대한민국 주식회사 감사팀께 저는 이 도시 지점의 운영부장인 박민준의 법적 아내 김서연입니다. 이 이메일을 통해 제 남편이 저지른 회사 현금 횡령 범죄 행위를 신고하고자 합니다. 가족이 저지른 범죄라 할지라도 불법 행위를 묵인할 수 없기에 이렇게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증거로 오늘 아침 저희 집 내부에서 녹화된 CCTV 영상 링크를 첨부합니다. 영상의 2분 15초 부분을 보시면 박민준 부장이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공식 로고가 박힌 봉투에서 나온 막대한 양의 현금을 자신의 서류 가방 비밀 수납 공간에 숨기는 것을 명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돈을 숨기는 동안의 박민준 부장의 공황 상태는 연로하신 제 아버지를 향한 언어폭력과 축출로 이어졌습니다. 자신의 공황 상태를 덮기 위한 핑계로 사소한 차 쏟은 사건을 이용했습니다. 이는 관리직을 맡은 사람으로서 매우 치명적인 도덕적 결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상 외에도 유라라는 제3자 명의의 계좌 이체 내역 사진을 첨부합니다. 저는 이 계좌가 지난 몇 달간 불법 자금이 흘러 들어간 곳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돈과 계좌 증거가 담긴 가방은 현재 박민준 부장이 소지하고 있으며 내일 아침 출근 시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장님께서 이 보고를 즉시 처리하시어 더 이상의 회사 자산 손실을 막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증인으로 출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이메일을 2번 다시 읽었다. 간결하고 핵심을 찌르며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 뒷받침되었다. 망설임 없이 보내기 버튼을 눌렀다. 메시지가 전송되었다. 나는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그 한밤중의 이메일은 시한폭탄이었고 민준 자신이 내일 아침 그 폭발을 촉발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분위기는 차가웠다.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민주는 말끔한 출근 복장으로 방에서 나왔다. 잘 다려진 셔츠, 실크 넥타이, 그리고 반짝이는 가죽 구두. 그는 자신의 추악함이 담긴 갈색 서류 가방을 꼭 쥐고 있었다. 그는 식탁 의자에 앉아 블랙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갑자기 그의 휴대폰 화면이 켜지며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흘깃 보았다. 이요한 부장님, 본사 인사팀이라는 글자가 보였다.
민주는 즉시 헛기침을 하며 목소리를 가다듬고는 억지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박민준입니다. 나는 설거지를 하는 척했지만 귀는 쫑긋 세우고 있었다. 아, 오늘요? 지금 본사로요? 민주는 놀란 듯 했지만 감출 수 없는 기쁨의 기색이 엿보였다. 네, 부장님. 당연히 갈 수 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사회의요. 잠시 침묵. 민주는 혼자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민주는 전화를 끊고 거만하게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는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뜨며 나를 쳐다보며 거만한 미소를 지었다. 마치 복권에 당첨된 사람처럼 들었어, 서연아? 그가 물었다. 이요한 부장님이야. 본사 인사팀장. 오늘 아침에 거기로 오라고 하셨어. 이사 회의실로 들어오라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나는 몸을 돌려 그를 무표정하게 쳐다보았다. 뭔데요? 승진이지. 민주는 작게 웃었다. 지난달에 총괄 본부장 자리가 비었다는 소문이 있었거든. 그리고 이번 달 우리 지점 실적이 제일 좋았어. 이건 분명 승진 발령을 위한 호출이야. 와, 드디어 내 노력이 인정받는구나. 노력이라고? 그 말을 들으니 속이 메스꺼웠다. 지점 실적이 좋긴 뭐가 좋아. 운영비가 유라라는 여자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데. 축하해요, 여보. 일이 잘 풀리길 바라요. 나는 열애 없는 목소리로 짧게 말했다. 민주는 콧방귀를 뀌며 나를 얕잡아 보았다. 그러니까 당신도 아내로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해. 당신 아버지가 여기서 나간 게 다행이지. 계속 있었으면 재수만 없었을 거야. 집안 분위기도 안 좋고 내 운도 막혔을지도 몰라. 봐봐. 그 양반이 나간 지 하루도 안 돼서 바로 이사님들한테 호출받잖아. 나는 설거지 스펀지를 너무 꽉 쥐어서 거품이 흘러넘쳤다. 지금 당장이라도 그의 오만한 입을 때리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가 스스로 만든 환상 때문에 최대한 높이 날아오르게 내버려 두자. 높이 날수록 떨어질 때 더 처참하게 부서질 테니 나 갈게. 민준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는 서류 가방을 집어들고 가볍게 두드린 다음 차고로 걸어갔다. 부엌 창문으로 그가 차를 예열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차에 타기 전에 그는 다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여유로운 몸짓과 느끼한 미소로 보아 누구에게 전화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다. 유라. 분명 자신의 승진을 내연녀에게 자랑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나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어서 가봐요, 여보. 그 길이 회사원으로서 당신의 마지막 여정이 될 테니 즐기시길. 시점은 민준에게로 전환된다. 민준은 대한민국 주식회사 본사의 웅장한 로비에 차를 주차했다. 그는 가슴을 쭉 펴고 내렸다. 로비의 경비원이 그에게 정중하게 인사했고 민준은 거만한 작은 끄덕임으로 화답했다. 그는 VIP 엘리베이터로 향해 15층 버튼을 눌렀다. 이사 및 임원진 전용층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다. 넥타이를 바로잡고 손가락으로 머리를 빗었다. 그는 이요한 부장님이 자신과 악수하며 총괄 본부장 임명장을 주는 모습을 상상했다. 새로운 회사 차와 2배로 뛴 월급은 덤이었다. 오늘 밤에는 유라를 데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축하 파티를 할 것이다. 아내 서연은 그냥 집에 두면 된다. 어차피 그 여자는 갈수록 지루해지고 귀찮은 장인 편만 드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민주는 두툼한 카펫이 깔린 복도를 걸어 중앙 회의실로 향했다. 한 비서가 그를 위해 마호가니 재질의 이중문을 열어주었다. 들어오세요, 박 부장님. 임원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가 무표정하게 말했다. 민주는 활짝 웃으며 안으로 들어섰다.
안녕하십니까. 이 부장님. 임원 여러분. 민준의 말이 목구멍에서 멈췄다. 그의 미소가 얼어붙었다. 회의실 분위기는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환영의 미소도 테이블 위에 커피도 없었다. 방 안은 냉장고처럼 차가웠다. 긴 타원형 테이블 끝에는 이요한 부장님이 굳은 표정과 굳게 담은 턱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양옆에는 민준이 내부 감사팀원이라는 것을 아는 짙은색 양복을 입은 3명의 남자와 회사의 법률 고문인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앉아, 박민준 씨. 이 부장님이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적대적이었다. 부장이라는 호칭도 붙이지 않았다. 민준의 다리가 갑자기 후들거렸지만 그는 억지로 걸어가 그들 바로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는 서류 가방을 바로 발 옆에 내려놓았다. 손바닥이 차가운 땀으로 축축해지기 시작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부장님? 성과 평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민주는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침착하게 들리려고 애썼다. 이 부장님은 몸을 앞으로 숙여 테이블 위에서 손가락을 깍지 꼈다. 그의 눈은 먹이를 덮치기 직전의 매처럼 민준을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성과 평가라. 그래, 이걸 평가라고 부를 수도 있겠군. 이 부장님이 비꼬듯 말했다. 민준 씨, 빙빙 돌리지 않겠네. 어젯밤 새벽 1시에 이메일을 한 통 받았어. 당신 아내가 보낸 아주 흥미로운 이메일이었지. 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것 같았다. 서연이가? 서연이가 왜 인사팀장님께 이메일을 보냈지?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다. 제 아내가요. 분명 뭔가 오해가 있었을 겁니다. 요즘 생각이 많아서 그럴 겁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죠. 감사팀원 중 한 명이 리모컨 버튼을 누르며 말을 잘랐다. 방 끝에 있는 대형 프로젝터 화면이 켜지고 거기에는 민준의 집거실이 선명하게 비쳤다. 영상 화질은 매우 깨끗했다. 민준은 마른 침을 삼켰다. 저건 어제 아침 영상인데 언제부터 저 구석에 CCTV가 있었지? 영상은 무자비하게 돌아갔다. 서재에서 서둘러 나오는 민준의 모습, 회사 로고가 박힌 갈색 봉투를 든 그의 손,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준이 현금 뭉치를 꺼내 열려있는 서류 가방 아래쪽에 억지로 쑤셔 넣는 모습이 아주 상세하게 담겨 있었다. 그러고 나서 차를 쏟는 장면이 나왔다. 조용한 회의실에 민준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집은 요양원이 아니야. 민준은 눈을 질끈 감았다. 식은 땀이 관자놀이에서 줄줄 흘러내렸다. 그는 끝장났다. 모든 것이 들통났다. 화면은 유라라는 이름의 계좌 이체 내역 사진으로 바뀌었다. 그의 개인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이체된 내역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었다. 그건 3일 전에 은행 시스템 오류라는 이유로 현금으로 인출한 지점 프로젝트 협력업체 운영비였지. 안 그런가? 이 부장님의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현장 직원들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수억 원의 돈이 알고 보니 당신 가방에 보관되어 있었군. 그리고 천천히 당신 내연녀 계좌로 세탁되고 있었고, 민주는 입을 열어 변명하려 했지만 목이 메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가방 열어봐, 민준 씨. 테이블 위에 올려놔. 지금 당장. 이 부장님이 거역할 수 없는 어조로 명령했다. 심하게 떨리는 손으로 민주는 서류 가방을 들어 올렸다. 한때 그의 오만함의 상징이었던 가방이 이제는 쇳덩어리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반짝이는 회의 테이블 위에 가방을 올려놓았다. 아래쪽 지퍼 열어. 민주는 콧뚜레 테의 소처럼 따랐다. 지퍼가 열리자 남은 현금이 든 갈색 봉투가 보였다. 감사팀원 중 한 명이 즉시 앞으로 나와 그 봉투를 집어들고 빠르게 돈을 세었다. 돈은 대부분 아직 있습니다, 부장님. 하지만 인출된 총액에서 약 5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감사관이 보고했다. 이 부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민준을 향한 혐오감으로 가득했다. 도둑일 뿐만 아니라 예의도 없는 인간이었군. 우리 돈을 훔치는 쓰는 공황 상태를 덮기 위해 장인을 쓰레기 취급하다니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라. 시점은 다시 서연에게로 돌아온다. 그날 오후 나는 현관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다. 공기가 매우 상쾌하게 느껴졌다. 마치 이 집의 오염물질이 모두 빨려나간 것 같았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받았다. 여보세요. 김서연 씨 되십니까? 건너편 남자의 목소리는 격식 있었다.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저, 이요한입니다. 대한민국 주식회사 인사팀장입니다. 나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아, 안녕하세요, 부장님. 어떻게 지내세요? 박민준 씨의 부패 행위를 신고해 주신 용기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고자 전화드렸습니다. 이 부장님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묻어났다. 부인께서 제공해 주신 증거는 매우 결정적이었고 회사가 더 큰 손실을 입는 것을 막았습니다.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부장님.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민준 씨는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오늘부로 박민준 씨를 불명예 해고했습니다. 그는 퇴직금, 추천서 또는 회사로부터의 어떠한 권리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속에 퍼지는 엄청난 만족감을 느꼈다.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부장님. 우리는 또한 그의 가방에 있던 돈을 압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3자 계좌로 이체된 약 5천만 원의 차액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범행 자백서에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남은 금액을 반환할 수 있도록 정확히 24시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만약 그가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장님? 나는 그의 단호함을 떠보았다. 우리 법률 고문이 이미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부인. 만약 내일 오후까지 그 돈이 회사 계좌로 입금되지 않으면 박민준 씨는 직무상 횡령 혐의 형법 제356조로 공식적으로 경찰에 고발될 것입니다.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정보 감사합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해 주세요. 저는 개입하거나 그를 변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장님은 잠시 침묵했다. 아마 남편의 운명에 대한 나의 침착함에 조금 놀랐을 것이다. 김서연 씨는 매우 강인하시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부인.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부장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집 위 하늘은 매우 맑아 보였다. 드리워져 있던 먹구름은 이제 바람에 휩쓸려 갔다. 나의 첫 번째 단계는 완벽하게 성공했다. 민준의 경력은 산산조각 났고 업계에서 그의 평판은 더럽혀졌으며 이제 그는 24시간 안에 회사에 수천만 원을 빚지게 되었다. 하지만 내 게임은 끝났을까? 물론 아니다. 이건 단지 워밍업일 뿐이다.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으로 향했다. 옷장 위에서 큰 여행 가방을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놓고 내 옷을 챙겨 넣기 시작했다. 많지는 않고 중요한 것들만. 나는 또한 내 작은 금고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꺼냈다. 내 이름으로 된 집문서, 통장, 그리고 물론 한 달 전 회사 단골 변호사에게 의뢰해둔 이혼 소장. 그렇다. 나는 이 이혼을 아버지 축출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다. 민준의 이기적이고 물질주의적인 나쁜 버릇은 나를 지치게 만들었다. 하지만 어제 아버지와의 사건은 내 모든 인내심을 끊어버린 마지막 일격이었다. 나는 이혼 소장 초안이 담긴 두꺼운 붉은색 서류철을 민준의 베개 위에 올려놓았다.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보게 될 것이 되도록 의도적으로 한가운데에 놓았다. 나는 벽시계를 보았다. 곧 그 남자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안고 집에 돌아올 것이다. 그는 분명 나를 탓하고 욕하고 내가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느끼며 난동을 부릴 것이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스스로 무덤을 팠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 나는 여행 가방을 거실로 끌고 나와 우아하게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기다렸다. 내 집 문 앞에서 곧 몰아칠 폭풍을 기다렸다. 이번에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벽시계의 시침이 오후 4시를 가리키며 울렸다. 나는 여전히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내 여행 가방은 테이블 옆에 꼿꼿이 서 있었다. 밖의 하늘은 흐려지기 시작했다. 마치 폭풍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내 마음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차고에서 거칠게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들렸다. 자동차 문이 힘껏 닫히고 무겁고 서두르는 발걸음 소리가 정문으로 다가왔다. 쾅! 앞문이 밀려 열리면서 손잡이가 벽에 세게 부딪혔다. 문턱에는 민준이 서 있었다. 그의 모습은 매우 흐트러져 있었다. 실크 넥타이는 느슨하게 당겨져 있었고 셔츠 깃은 구겨져 있었으며 얼굴은 터질 듯한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고 가슴은 거친 숨으로 오르내렸다. 그의 눈이 다리를 꼬고 조용히 앉아있는 내 모습을 포착하자 그의 시선은 타오르는 증오의 섬광으로 바뀌었다. 배신자 같은 마누라. 그의 목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민주는 큰 걸음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그는 갈색 가죽, 서류 가방을 들어 올렸다. 이제는 돈 한 푼 없이 텅 비어버린 그 가방을 그리고는 내 발 바로 앞 바닥에 세게 내던졌다. 이제 만족해. 어? 그가 다시 소리쳤다. 목에 핏대가 튀어나왔다. 내 경력을 망가뜨렸어. 그 빌어먹을 이메일을 이사들한테 보냈다고.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서연아, 나 해고당했어. 모든 사람 앞에서 망신당했다고. 그리고 이제 24시간 안에 5천만 원을 갚으라고 해. 너 같은 게 무슨 아내야. 나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가 입에서 쏟아내는 모든 독을 내뱉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는 그의 붉게 충혈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지긋지긋해진 아내예요, 민준 씨. 나는 얼음처럼 차가운, 무미건조한 톤으로 대답했다. 남편이 다른 사람들의 피땀 흘린 돈을 훔치는 것을 보는데 지긋지긋해진 아내. 자기 아버지를 길거리 개처럼 취급하며 집에서 쫓아내는 것을 보는데 지긋지긋해진 아내. 아, 그래서 그 다 늙어빠진 당신 아버지 때문에 복수하는 거였군. 민주는 어색하게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절망적이고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남편의 미래를 망가뜨렸다고 그저 귀찮기만 한 늙은이 때문에. 뇌가 어디에 달렸어, 서연아? 그 늙은이가 너한테 밥 먹여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회사에서 아부하며 허리가 휘게 일한 건 나라고. 잘 살아? 나도 따라 웃었다. 경멸로 가득한 나지막한 웃음이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옷에 주름을 폈다. 누구를 위해 잘 사는 건데요, 민준 씨. 당신 아니면 유라. 그 이름이 내 입술에서 날카로운 총알처럼 날아갔다.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욕을 하기 위해 열려있던 민준의 입이 곧바로 굳게 닫혔다. 그의 눈이 놀라 휘둥그레졌다. 붉었던 얼굴이 서서히 창백해졌다. 너, 무슨 소리야?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약해졌다. 더듬거렸다. 멍청한 척하지 마요, 민준 씨. 이 집의 CCTV가 유일한 증인은 아니니까. 어제 오후 당신이 쿨쿨 자고 있을 때 당신 서류 가방을 확인했어요. 그 파란색 통장 봤어요. 아파트 할부금과 내연녀 생활비를 위해 수천만 원씩 이체한 모든 내역을 봤다고요. 나는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며 그의 모든 거짓말을 벗겨냈다. 당신은 회사 돈을 훔쳤고 흔적을 감추기 위해 우리 아빠를 내쫓았고 그 더러운 돈으로 다른 여자를 먹여 살렸어요. 당신 같은 게 무슨 남자야? 민주는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그가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할 말을 잃었다. 그의 자부심은 순식간에 무너졌지만 너무나 큰 자존심 때문에 패배한 모습을 보이기를 거부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외면했다. 그래서 뭐,
내가 다른 여자가 있으면 어때서? 내가 이 집에 있고 싶어 할 것 같아. 마누라는 밥하고 자기 아버지 돌보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데 내가 밖에서 즐거움을 찾는 게 당연하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낮은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는 여전히 나를 탓할 수 있었다. 더 이상 양심 없는 인간과 논쟁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하고 나는 유리 테이블 위에서 붉은색 서류철을 집었다. 나는 그 서류철을 그의 가슴에 들이밀었다. 이거 받아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민주는 이맛살을 찌푸리며 망설이듯 그 서류철을 받았다. 그는 서류철을 열고 첫 페이지에 굵게 쓰인 대문자들을 훑어보았다. 이혼 소장. 민주는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 나타난 놀라움은 이제 얕보는 듯한 냉소적인 미소로 바뀌었다. 그는 서류철을 거칠게 닫았다. 이혼 소장. 그가 콧방귀를 뀌었다. 이런 싸구려 협박으로 내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너 같은 가난한 여자 잃는 걸 두려워할 것 같아? 협박이 아니에요, 민준 씨. 그 소장은 이미 제 변호사가 가정 법원에 접수했어요. 당신은 절차를 더 빨리 진행하기 위한 초기 동의의 형태로 서명만 하면 돼요. 아니면 어렵게 만들고 싶어요? 마음대로 해요. 나는 당신을 법정에서 무너뜨릴 수 있는 불륜과 금융 범죄의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민주는 나의 진지함을 가늠하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쳐다보았다. 그는 내 옆에 있는 여행 가방을 흘깃 보았다. 가려고? 그가 비웃는 투로 물었다. 잘 됐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내 싸구려 옷들도 다 챙겨가. 하지만 기억해, 서연아. 민준이 한 걸음 다가와 떨리는 검지로 내 얼굴을 가리켰다. 이 집은 공동재산이야. 우리가 결혼한 후에 이 집을 샀잖아. 법적으로 이 집 가치의 절반은 내 거라고. 나는 이 집을 최대한 빨리 팔 거야. 그 돈이면 그 빌어먹을 회사 빚을 갚고도 남고 남은 수억 원은 내 새로운 삶을 위한 자본금이 될 거야. 너는 내 아버지랑 길거리에서 빌어먹고 사는 가난한 이혼녀가 될 거라고. 나는 그의 검지를 눈도 깜빡이지 않고 쳐다보았다. 내 마음속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다. 그의 눈먼 오만함은 정말 우스꽝스러웠다. 서랍에서 펜 가져와요, 민준 씨.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해요. 그러고 나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 집에서 나가줄게요. 나는 그의 재산 주장에 대해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고 말했다. 민주는 텔레비전 테이블로 걸어가 펜을 움켜쥐고는 종이가 거의 찢어질 정도로 거친 필체로 서명을 했다. 그는 그 서류를 다시 내 쪽으로 던졌다. 지금 당장 나가. 다시는 내 집에 발 들여놓지 마. 그가 큰 소리로 쫓아냈다. 나는 조용히 그 서류를 주었다. 접히지 않았는지 확인하고는 내 크로스백에 넣었다. 나는 여행 가방 손잡이를 잡았다. 문을 나서기 전에 나는 마지막으로 민준을 돌아보았다. 그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숨을 헐떡이며 자신이 전투에서 이겼다고 느끼는 듯 했다. 내가 없는 동안 이 집 잘 지켜요, 민준 씨. 법정에서 봐요. 나는 마침내 문을 나서며 문을 단단히 닫기 전에 나지막이 말했다. 밖의 공기는 매우 상쾌하게 느껴졌다. 나는 아버지가 계신 호텔로 가는 택시를 불렀다. 가는 내내 나는 지금은 성공한 변호사가 된 대학 동기 다니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다니엘. 서류에 서명받았어. 아주 거만하게 굴어서 협조적이더라. 다니엘이 저쪽에서 전화를 받자마자 내가 말했다. 다니엘은 경쾌하게 웃었다. 잘했어, 서연아. 우리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네. 공동 재산에 대한 환상에 빠져 있게 놔둬. 나중에 조정기일에서 내가 그의 자존심을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박살 내줄게. 너는 그냥 아버님 잘 모시고 마음 편히 있어. 알았지? 고마워, 다니엘. 모든 걸 너한테 맡길게. 나는 전화를 끊었다. 민주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 호화로운 집이 감옥과 회사 빚에서 자신을 구해줄 트럼프 카드라고 생각했다.
그는 진짜 함정이 이제 막 닫혔다는 것을 몰랐다. 시점은 민준에게로 전환된다. 민준은 갑자기 너무나 넓고 텅 비게 느껴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오늘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너무 빨리 일어났다. 오늘 아침 그는 총괄 본부장이 되는 꿈을 꾸며 집을 나섰지만 이제 그는 공식적으로 실업자고 이혼 소송 중이며 내일 정오까지 갚지 않으면 감옥에 가게 될 5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5천만 원, 하룻밤 사이에 현금 5천만 원을 어디서 구하지?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망적으로 중얼거렸다. 그의 차는 아직 할부가 많이 남아 있었다. 저축은 유라의 호화로운 생활 방식을 대주느라 이미 바닥났다. 그의 내연녀, 그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유일한 귀중한 자산은 이 집이었다. 하지만 집을 파는 데는 몇 달이 걸릴 것이고 내일 정오까지 현금화될 리는 없었다. 갑자기 민주는 무언가를 떠올렸다. 유라. 그는 지난주에 그 여자에게 거의 1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주얼리를 사주었다. 그녀의 월 생활비 잔액과 합치면 그 빚을 갚기에 충분할 것이다. 이 집이 팔릴 때까지만이라도 민주는 즉시 차 열쇠를 집어들고 유라를 위해 빌려준 고급 아파트로 달려갔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초조하게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섹시한 실크 잠옷을 입은 유라가 나타났다. 옅은 화장을 한 그녀의 예쁜 얼굴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오빠, 웬일이야, 대낮에. 본사에 승진 임명장 받으러 간다고 하지 않았어? 유라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민주는 신발도 벗지 않고 안으로 밀고 들어가 아파트 거실의 푹신한 소파에 몸을 던졌다. 승진은 무슨, 다 망했어. 유라야. 그 미친 마누라가 본사에 나를 신고했어. 오늘 바로 해고당했다고. 유라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녀는 민준 옆에 따라 앉았다. 해고? 그럼 오빠 이제 일 안 해? 그럼 오빠 회사 복지는 어떻게 돼? 법인차, 월급은 다 끝났어. 민주는 거칠게 얼굴을 쓸어내렸다. 어제 내가 가져온 그 돈도 회사에서 다시 뺏어갔어. 그리고 더 최악인 건 내가 이 아파트 할부금이랑 네 다이아몬드 사느라 써서 5천만 원이 부족하다는 거야. 내일까지 그 돈 못 갚으면 회사가 나를 경찰에 신고한대. 유라는 숨을 헐떡였다. 그녀의 몸은 본능적으로 민준에게서 조금 떨어졌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오빠, 나까지 끌어들이지 마. 나는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전혀 몰랐잖아. 민주는 애원하듯 유라를 쳐다보았다. 유라야, 자기야. 나 좀 도와줘. 지난주에 내가 사준 다이아몬드 팔아줘. 어제 내가 이체해준 저축액도 좀 인출해주고. 딱 5천만 원이야. 나중에 몇 배로 갚을게. 뭘로 갚을 건데, 오빠? 이제 해고당했잖아. 유라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다. 아까와는 달리 차가운 계산이 깔려 있었다. 집 판 돈으로 민준이 외쳤다. 서연이가 방금 나한테 이혼 소송 걸었어. 집에서 나갔다고. 그럼 그 호화로운 집은 공동재산으로 둘로 나눠질 거야. 그 집 시세가 40억이야. 유라야, 내 몫이 20억이라고. 나중에 돈 받으면 우리 새 집 사고 사업도 시작하자. 하지만 지금은 내가 감옥에 가지 않도록 5천만 원만 빌려줘. 20억이라는 말에 유라의 눈이 다시 반짝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계획이 빠르게 짜였다. 이야기 끝에 큰 돈이 보장된다면 약간의 자본을 투자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었다. 유라는 다시 다가가 민준의 팔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알았어, 오빠. 걱정 마. 내가 오늘 오후에 그 주얼리 팔게. 저축도 인출할게. 중요한 건 오빠가 먼저 안전해야지. 하지만 약속해. 나중에 집 팔리면 나 유럽 차 사주는 거다. 물론이지, 자기야, 물론이야. 이혼 소송만 빨리 끝내서 집을 처분할 시간만 있으면 돼.
민준이 안도하며 약속했다. 그는 방금 목숨을 구한 기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유라의 돈 덕분에 민주는 마감 몇 시간 전에 회사 계좌로 부족한 5천만 원을 이체하는 데 성공했다. 회사 측은 자금 수령을 확인하고 형사 고발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는 업계에서 영구적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민주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에게는 감옥에 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긴 것이었다. 이제 그는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 되었다. 이혼 소송에서 이겨서 서연에게 그 집을 팔도록 강요하고 그의 목 20억을 챙기는 것.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다. 법적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오늘은 조정 기일을 위한 첫 재판 날이었다. 나는 나를 동행하겠다고 고집하는 아버지와 물론 내 변호사 다니엘과 함께 왔다. 아버지는 내가 임시로 마련한 작은 임대주택에서 한 달 내내 나와 함께 지내신 후 훨씬 더 건강하고 평온해 보이셨다. 나는 법적 지위가 명확해질 때까지 그 호화로운 집에 머물고 싶지 않았고 아버지를 돌보기 위한 평온함도 필요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문 뒤에서 민준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민준은 법원이라는 공식적인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너무 꽉 끼는 옷을 입은 젊은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의 화장은 두껍고 나는 그녀가 들고 있는 명품 가방이 내 남편이 훔친 돈으로 산 것임을 정확히 알았다. 그 여자는 분명 유라였다. 민주는 턱을 높이 쳐들고 걸어왔다. 더 이상 비싼 양복을 입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의 오만함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그는 일부러 우리가 앉은 곳을 지나갔다. 유라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하는 시선을 보냈다. 안녕, 예비 전처. 민준이 조롱하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그는 아버지를 흘깃 보았다. 장인어른도 오셨네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통풍도 질라. 아버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나직이 기도만 하셨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다니엘이 내 어깨를 가볍게 건드리며 진정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힘 빼요, 민준 씨. 조정 곧 시작될 거예요. 내가 차갑게 쏘아붙였다. 민준은 얕잡아 보며 웃었다. 조정은 무슨? 조정할 게 뭐 있다고. 나는 너한테 질렸어. 안에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고. 그 집 언제 비울 거야? 매매 간판 걸 수 있게. 빨리 팔릴수록 우리 관계도 빨리 끝나는 거 아니겠어. 법원 직원이 스피커를 통해 우리 이름을 불렀다. 우리는 조정 판사가 주재하는 비공개 조정실로 들어가라는 안내를 받았다. 유라는 물론 이 재판에 법적 이해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밖에서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는 방 안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다. 매우 지혜로워 보이는 중년의 남성 조정 판사가 절차를 시작했다. 자, 원고 김서연 씨와 피고 박민준 씨. 이 조정의 목적은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할 여지는 없습니까? 판사가 부드럽게 물었다.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판사님. 제 결정은 확고합니다. 피고가 제 아버지를 향한 언어폭력, 불륜, 그리고 회사에서의 자금 횡령 범죄 행위를 저지른 이상 이 결혼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판사는 민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피고는 어떻습니까? 민준은 의자에 편안하게 기댔다. 저도 돌아갈 생각 없습니다, 판사님. 이 여자는 은혜도 모르는 아내입니다. 이혼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죠? 공동재산은 법에 따라 공평하게 분할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촌 단지에 300제곱미터 규모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집은 우리가 부부가 된 후에 구입했습니다. 따라서 그 집은 즉시 팔아서 그 돈을 반반씩 나눠야 합니다. 제 권리가 주어진 후에야
시끄럽게 굴지 않고 이혼 서류에 서명하겠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승리 카드를 쥐고 있다고 느끼며 나를 도전적으로 쳐다보았다. 조정실은 잠시 조용해졌다. 조정 판사는 민준의 진술을 기록하고는 나와 내 변호사를 쳐다보았다. 주택에 대한 공동재산 분할 요구에 대해 원고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지금까지 조용히 듣고만 있던 다니엘이 이제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는 서류 가방을 열고 노란색 플라스틱 서류철을 꺼냈다. 그의 얼굴에는 먹이를 이미 가둔 포식자의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판사님, 허락해 주십시오. 다니엘이 무겁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피고의 주장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민주는 이맛살을 찌푸렸다. 무슨 소리야, 변호사. 혼인법에 결혼 기간 동안 얻은 재산은 공동재산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우리는 결혼 신고 후 3개월 뒤에 그 집을 샀다고. 맞습니다. 매매 거래는 두 분이 결혼한 지 3개월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은 민준을 더 깊은 함정으로 유인하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박민준 씨는 그 구매 자금의 출처를 잊어버렸거나 의도적으로 잊은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그 노란색 서류철을 열고 이미 공증을 받은 몇 장의 공식 문서를 꺼냈다. 그는 조정 판사 앞에 한 장씩 제출했다. 판사님, 이것은 문제의 주택 등기부 등 본사본입니다. 기재된 바와 같이 이 등기부 등본은 전적으로 제 의뢰인인 김서연 씨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양보해서 아내 이름으로 한 거야. 하지만 우리가 결혼했을 때 샀다고. 민준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그의 목소리 톤에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다니엘은 민준의 방해를 무시했다. 그는 두 번째 문서를 집었다. 은행에 직인이 찍힌 두툼한 계좌 거래 내역서였다. 그리고 이것이 판사님, 가장 결정적인 자금 흐름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서연 씨의 아버지 박영감님의 저축계좌 거래 내역서입니다. 제가 표시해둔 페이지에 주택개발사 계좌로 직접 완납된 35억 원의 이체 기록이 있습니다. 민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테이블 건너편에서 그 문서를 보려고 애썼다. 이 문서를 매우 중요하게 만드는 것은 거래 날짜입니다. 다니엘은 각 단어를 강조하며 말을 이었다. 박영감님께서 개발사로 완납하신 날짜는 5월 12일입니다. 한편 제 의뢰인과 피고의 결혼 날짜는 8월 20일입니다. 다니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 법적 사실이 민준의 머릿속에 스며들도록 했다. 즉 판사님, 그 주택 구매 자금 전체 100%가 박영감님의 개인 자산에서 나왔으며 지불은 서연 씨와 민준 씨의 결혼 관계가 성립되기 3개월 전에 완료되었습니다. 그 집은 결혼 전에 부모가 딸에게 준 혼수 선물입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부부 각자의 혼인 전 고유 재산 및 혼인 중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남은 서류를 정리하고는 민준을 꼼짝 못하게 하는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법적으로 그 집은 전적으로 서연 씨의 개인 자산입니다. 박민준 씨의 돈은 단 한 푼도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집은 공동재산이 아니며 박민준 씨는 그 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조금도 없습니다. 민준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아까까지 거만했던 그의 얼굴은 이제 테이블 위에 A 사용지처럼 창백해졌다. 그의 입술이 떨리며 반박을 찾으려 애썼다. 아니, 아닐 거야. 민준이 더듬거렸다. 식은 땀이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다. 내가 등기 비용을 냈어. 내가 초년도 재산세를 냈다고. 내 돈도 들어갔어. 등기 비용과 연간 재산세는 행정적 의무이지. 주요 자산 소유권의 증거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가차없이 반박했다. 개발사로부터의 완납 영수증은 두 분이 결혼하기 전에 절대적으로 박영감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얼마 되지 않는 그 등기 비용을 돌려달라고 소송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당장 현금으로 갚아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당신이 절대 건드릴 수 없습니다. 민주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시선은 허공을 향했다. 숨이 가빠왔다. 마치 수톤의 짐이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그의 모든 계획은 산산조각났다. 20억 원에 대한 그의 환상은 공기 중으로 사라졌다. 그의 현실에 남은 것은 이제 그가 실업자고 집도 없고 직장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랐으며 매우 물질적인 내연녀에게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나는 말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끼며 민준을 쳐다보았다. 정의는 분노로 외칠 필요가 없었다. 정의는 측정 가능한 진실로 증명될 뿐이었다. 조정이 결렬되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다음 재판 단계로 넘어갑니다. 조정 판사가 민준을 파멸시킨 그 회의를 마치며 망치를 두드렸다. 우리가 방을 나설 때 민준의 발걸음은 생명 없는 사람처럼 비틀거렸다. 밖에서 그를 기다리던 유라는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그녀가 숭배하던 남자의 지갑이 이제 길거리 쓰레기통보다 더 비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민준의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시점은 민준에게로 전환된다. 민준은 가정 법원 건물을 나서며 비틀거렸다. 찌는 듯한 한낮의 공기가 그의 피부를 태우는 것 같았지만 그의 몸은 오히려 오한으로 떨고 있었다. 그의 뇌는 방금 조정실에서 서연의 변호사가 가한 결정타를 아직 처리하고 있었다. 그 집은 그의 것이 아니었다. 단 한 푼도 공동 재산은 없었다. 그의 인생을 구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20억 원에 대한 모든 환상은 순식간에 재가 되어버렸다. 오빠 왜 멍하니 서 있어? 유라의 앙칼진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불러들였다. 꽉 끼는 옷을 입은 그 여자가 그의 팔짱을 거칠게 꼈다. 그녀의 얼굴은 초조해 보였다. 재판은 어떻게 됐어? 순조로웠지. 그 집에 매매 간판은 언제 달아? 나 벌써 유럽 차 브로셔 몇 개 봤단 말이야. 최신 모델이 나한테 딱 어울릴 것 같아. 유라가 쉴 새 없이 짓거렸다. 시체처럼 창백한 민준의 표정을 전혀 읽지 못한 채 민준은 침을 삼켰다. 목구멍이 모래로 가득 찬 것처럼 말랐다. 유라야, 우리 일단 차에 타자. 엔진이 켜진 차 안에서 몇 분 동안 침묵이 흘렀다. 유라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민준을 쳐다보았다. 오빠, 왜 아무 말 안 해? 설마 서연이가 절반보다 더 큰 몫을 요구한 거야? 와, 그 여자 가만두면 안 되겠네. 유라가 화를 내며 쏘아붙였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유라야. 민준의 목소리는 쉬고 떨렸다. 그는 고개를 숙여 텅 빈 시선으로 차의 운전대를 쳐다보았다. 그 집 알고 보니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서연이 아빠 돈으로 100% 산 거였어. 등기는 완전히 서연이 이름으로 되어 있고 그 집은 공동 재산이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못 받아, 유라야. 단 한 푼도. 숨 막히는 침묵이 즉시 차 안을 가득 채웠다. 유라의 눈이 동그래지고 입이 살짝 벌어졌다. 그녀의 두꺼운 화장도 엄청난 충격의 표정을 감추지는 못했다. 너 지금 농담하는 거지, 오빠? 유라가 쏘아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차갑고 날카로워졌다. 네가 나한테 네 몫이 20억이라고 했잖아. 내 빚 갚는 데 쓴 내 돈 5천만 원도 집 팔아서 갚아준다고 약속했잖아. 나도 방금 안에서 알았어, 유라야. 결혼 초에 산 거라 당연히 공동 재산인 줄 알았지. 근데 그 변호사가 아버지 계좌에서 완납한 증거를 가지고 있더라고. 민주는 좌절하며 얼굴을 쓸어내렸다. 제발 나 좀 이해해줘, 유라야. 나 지금 정말 죽을 것 같아. 하지만 유라는 동정심을 구할 대상이 아니었다. 그 여자는 민준에게서 등을 돌려 기대고는 혐오스러운 시선으로 옆에 있는 남자를 쳐다보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어제 네가 쓴 내 저축은 내 다이아몬드 주얼리 담보로 잡은 거라고.
그 집이 없으면 넌 뭘로 갚을 건데? 나뭇잎으로. 유라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민준이 대답하기도 전에 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는 대한민국 주식회사 본사의 전화번호가 표시되어 있었다. 민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박민준 씨. 회사 법무팀의 무겁고 격식 있는 목소리가 건너편에서 들려왔다. 오늘 아침에 막 마친 종합감사 결과를 알려드리고자 연락드렸습니다. 감사라니요, 부장님. 어제 5천만 원 빚은 다 갚았는데요. 민주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만 자신을 변호하려 애썼다. 건너편에서 차가운 콧방귀 소리가 들렸다. 5천만 원은 카메라에 녹화된 현금일 뿐입니다. 지난 1년간의 지점 운영 서류를 모두 검토한 결과 귀하가 서명을 위조한 수십 건의 가짜 협력업체 청구서를 발견했습니다. 총 회사 손실액은 4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땅이 민준의 머리 위로 무너지는 것 같았다. 4억 3천만 원이요? 부장님, 분명 계산이 잘못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가져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 금융 포렌식 증거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민준 씨. 그 돈의 대부분은 유라라는 여자의 계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회사는 해당 자금 전액을 상환할 수 있도록 최대 3일의 시간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팀이 사기 및 가중직무상 횡령에 대한 여러 혐의로 귀하를 체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환장은 귀하의 주소로 이미 발송되었습니다. 연결은 일방적으로 끊겼다. 민준의 손에 있던 휴대폰이 차 바닥으로 미끄러져 떨어졌다. 숨이 가빴다. 4억 3천만 원, 3일 안에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단 말인가. 그의 경력은 끝났고 아내는 이혼 소송 중이었고 장인은 그를 미워했고 그의 손에는 단 하나의 자산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빠, 누구 전화야? 또 무슨 빚이야? 옆에서 엿듣고 있던 유라가 다그쳤다. 민주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절망적인 눈으로 유라를 쳐다보았다. 유라야, 회사에서 내 다른 횡령건을 찾아냈어. 총액이 4억이 넘어. 3일 안에 못 갚으면 나 감옥 가. 민주는 갑자기 유라의 손을 잡고 애원했다. 유라야, 네가 나 좀 도와줘야 해. 내 차 팔고 내 아파트 팔아. 그 돈 어차피 우리 둘이 즐겁게 쓰려고 쓴 거잖아. 제발 나 좀 도와줘, 유라야. 유라는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진 것처럼 민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녀의 예쁜 얼굴은 분노한 악마처럼 변했다. 말도 안 돼. 그건 다 내 재산이야.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횡령하다 걸린 멍청이는 너인데 왜 내가 책임을 져야 해? 잘 들어, 민준.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이야.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내 아파트에도 오지 마. 유라는 차 문을 거칠게 열고 나가서는 세게 쾅 닫았다. 법원 주차장에 홀로 남겨진 민주는 자신이 만든 절망의 바다에 빠져 있었다. 그날 남은 시간 동안 민주는 멍하니 보냈다. 그는 목적 없이 차를 몰았다. 머릿속은 텅 비었다. 예전 회사 동료들에게 돈을 빌리려고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불명예 해고와 횡령범이라는 그의 신분은 이미 회사 내부 그룹 채팅방에 널리 퍼진 모양이었다. 아무도 범죄자와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갈 무렵 갈 곳이 없어진 민주는 무작정 유라의 아파트로 다시 돌아갔다. 그는 유라가 조금은 진정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오늘 밤 잠을 잘 곳은 필요했다. 민주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예비 출입 카드를 사용해 들어갔다. 아파트 문이 열리자 분위기는 매우 달랐다. 방 안의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지만 장소는 어수선해 보였다. 책상 서랍은 열려 있었고 침실의 옷장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민주는 침실로 달려갔다. 옷장은 텅 비어 있었다. 유라의 모든 명품 옷, 디자이너 가방,
그리고 비싼 신발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공황 상태에 빠진 민주는 아직 팔지 않은 유일한 귀중품인 그의 명품 시계와 예비 지갑을 보관해둔 서랍을 열었다. 둘 다 사라졌다. 흐트러진 침대 위에는 형광 노란색 포스트잇 한 장만 남아 있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집었다. 유라의 구불구불한 글씨체가 그의 눈에 칼날처럼 느껴졌다. 내 시계랑 남은 현금은 네가 어제 빌린 5천만 원 갚는 셈치고 내가 가질게. 우리 퉁친 걸로 하자. 나 찾지 마. 내 물건 다 챙겨서 훨씬 더 부자고 확실히 감옥에 갈 일 없는 남자랑 다른 도시로 이사했으니까 쇠창살 안에서 잘 즐겨. 패배자. 쥐는 배가 가라앉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뛰어내리는 법이고 유라는 가장 교활한 쥐였다. 민주는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질렀다. 그는 텅 빈 아파트 안에서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는 스탠드를 부수고 의자를 걷어차고 베개를 찢어 거위털이 공중에 흩날리게 했다. 그는 유라를 저주하고 서연을 저주하고 전 상사를 저주하고 세상 모든 사람을 저주했다. 자기 자신만 빼고. 하지만 기력이 다하자 현실이 다시 그를 덮쳤다. 그의 분노는 사라지고 대신 극심한 두려움이 찾아왔다. 그는 혼자였다. 정말로 혼자였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할부금 3개월 연속 연체로 인해 리스 회사에서 건장한 채권 추심원들과 함께 찾아왔다. 그 할부금은 그가 유라를 데리고 휴가를 가는데 썼던 돈이었다. 그동안 그의 자부심이었던 검은색 SUV는 강제로 견인되었다. 민주는 차 열쇠를 빼앗길 때 저항할 수 없었다. 이제 그는 공식적으로 노숙자가 되었다. 집도 차도 주머니에 단 한 푼의 돈도 없었고 그를 체포할 경찰의 그림자는 시간마다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시점은 다시 서연에게로 전환된다. 내 편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조정 기일로부터 3일이 지났다. 다니엘과 상의하여 그 집이 민준의 청구로부터 법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나와 아버지는 우리 집으로 다시 이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집으로 다시 이사 온 이후로 제가 항상 잠가두었던 대문 철문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비 오는데 누구지? 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거실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걷어 엿보았습니다. 밖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았고 옷은 더러웠으며 소매는 아무렇게나 걷어 올렸고 머리카락은 이마에 젖어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쏟아지는 빛 속에 그 실루엣을 알아보려 애썼습니다. 번개가 잠시 번쩍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커튼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의 처참한 모습에 놀라서였습니다. 3일 전 거만한 얼굴과 말끔한 옷차림으로 법원에 나타났던 남자가 이제는 길거리 노숙자보다 나을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누구냐 딸아? 거실에서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민준 씨예요, 아빠.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놀라거나 화내는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늙은 얼굴에는 그저 놀라운 평온함이 감돌 뿐이었습니다. 내가 나가보마. 안 돼요, 아빠. 그 사람은 교활해요. 제가 나갈게요. 괜찮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듣고 싶구나.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문 옆에 있던 큰 우산을 들고 현관으로 걸어 나가셨습니다. 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문턱에 서서 뒤를 따랐습니다. 우리가 나가는 것을 보고 민주는 대문 뒤에서 내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제발 문 좀 열어줘. 부탁이야. 아버지는 바람에 흩날리는 빗줄기를 뚫고 걸어가 아무 말 없이 대문 자물쇠를 여셨습니다. 대문이 살짝 열리자마자 민주는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문으로 걸어가지 않고
현관 바닥에 그대로 몸을 던졌습니다. 몇 주 전 그가 아버지의 옷가방을 내던졌던 바로 그 자리에 민주는 축축하고 차가운 현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빗물과 그의 눈물이 뒤섞여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흐느끼며 아버지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제발 민준이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님,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때 제가 뱉었던 더러운 말들을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님. 그는 갈라지고 처량한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심하게 들썩였습니다. 나는 가슴에 팔짱을 낀 채 얼음처럼 차가운 마음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연아, 제발, 서연아. 민주는 이제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려 기어왔습니다. 네가 이 부장님이랑 잘 알잖아. 네가 그 이메일 보냈으니까 제발 그분께 연락 좀 해줘. 서연아, 경찰 신고 좀 취하해달라고 부탁해줘. 나 감옥 가게 생겼어, 서연아. 4억 원을 내놓으래. 유라는 내 남은 돈 다 가지고 도망갔어.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내가 안 도와주면 나 감옥에서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였구나. 경찰 신고가 접수되었고 내연녀는 그를 버렸다. 그는 나나 아버지를 상처 입힌 것을 뉘우쳐서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두렵고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온 것이었다. 이 순간까지도 그의 사과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조작의 도구일 뿐이었다. 아버지는 자신의 다리를 붙잡고 계속 우는 민준을 내려다보셨습니다. 그 늙은 남자의 얼굴에는 조금의 증오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부드럽게 민준의 손을 자신의 다리에서 떼어내고 그가 일어서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민준은 장인의 친절이 자신의 구원 티켓이라고 생각했는지 희망에 찬 눈으로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민준 군.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위엄 있었으며 빗소리를 압도했습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그리고 어른으로서 자네가 나에게 했던 모든 무례한 행동을 이미 용서했네. 내 마음속에는 조금의 원한도 남아있지 않아. 자네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용서를 구한다면 이미 받은 셈이야. 안도의 미소가 민준의 창백한 입술에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아버님께서 서연이한테 지금 이 부장님께 전화하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민준의 미소는 즉시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자네를 개인적으로 용서한 것이지. 민준 군. 하지만 자네가 회사에 저지른 일은 법적인 범죄야. 자네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훔쳤고 서류를 위조했어. 자네의 잘못을 용서한다고 해서 자네가 저지른 행동의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네.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야. 자네는 바람을 뿌렸으니 이제 폭풍을 거둘 준비를 해야 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질 용기를 가져. 그게 진정한 남자야. 하지만 아버님, 감옥은 지옥입니다. 아버님께서 전 사위가 거기서 썩는 것을 보고 싶으십니까? 민준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그의 공황 상태가 다시 그를 지배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 아버지를 보호하려는 듯이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나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우리 아빠를 내쫓고 이 집을 요양원이라고 불렀던 전 사위 말인가요? 아내가 절약하라고 닥달하면서 도둑질한 돈으로 다른 여자에게 다이아몬드를 사주던 전 사위 말인가요? 내가 가차없이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지옥을 직접 만들었어요. 민준 씨. 다시는 우리를 그 안으로 끌어들이지 마요. 서연아, 나는 내 남편이야. 우리 아직 법적으로 이혼 안 했어. 민준이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서류상으로만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다음 달이면 곧 끝날 거예요. 나는 당신에 대해 더 이상 어떠한 의무도 없어요. 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요란하게 울리는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며 쏟아지는 빗소리를 뚫었습니다. 파란색 경광등이 번쩍이는 경찰 순찰차가 우리 집 열린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사복 경찰관 2명과 제복을 입은 경찰관 1명이 검은 우산을 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은 집마당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민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경찰과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한테 내 위치를 알린 거야? 그가 떨리는 입술로 비난했습니다. 제가 굳이 경찰에 전화할 필요는 없었어요, 민준 씨. 내가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나는 그냥 당신이 당신 책상 서랍에 버리고 간 낡은 휴대폰의 가족 위치 추적 앱을 다시 활성화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우연히도 당신 회사 인사 시스템에는 당신이 아직 삭제하지 않은 긴급 위치, 동기화 기능이 있었죠. 당신을 찾은 건 그들이지 내가 아니에요. 사복 경찰관 중 1명이 앞으로 나와 민준을 향해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박민준 씨, 대한민국 주식회사가 신고한 직무상 횡령 및 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왔습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와 함께 서로 가주셔야겠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즉시 민준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남자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뼈가 없는 것처럼 힘없이 축 늘어졌습니다. 한때 하늘을 찔렀던 그의 모든 오만함, 거만함, 그리고 자존심은 이제 그의 발밑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쏟아지는 빗속에서 경찰차로 끌려갔습니다. 차에 타기 전에 민주는 마지막으로 현관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공허하고 처량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그의 시선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집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아버지가 먼저 안으로 들어가셨는지 확인했습니다. 단호한 움직임으로 나는 두꺼운 원목문을 닫고 단단히 잠갔습니다. 빗속에 가라앉는 나의 유독했던 과거를 문 밖에 남겨둔 채 1년 후 주말 아침의 공기는 항상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었다. 나는 따뜻한 카푸치노 2잔과 바삭한 김치전 1접시가 담긴 쟁반을 나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4번 테이블이요. 나는 노트북으로 과제를 하느라 여념이 없는 2 젊은 대학생 손님에게 친절하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들이 미소를 지으며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그들의 미소에 화답하고 다시 카운터 구역으로 걸어갔다. 그 큰 폭풍이 내 삶을 휩쓸고 간 지 1년이 지났다. 민준과의 이혼 재판은 그의 저항 없이 매우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판결이 내려졌을 때 민준은 이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법원은 민준의 횡령 사건에 대해 4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 직장 동료에게 듣기로는 유라도 경찰 조사를 받았고 민준의 자금 흐름에서 비롯된 그녀의 재산은 국가에 의해 몰수되어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수준 낮은 유흥업소에서 다시 일하게 되었다고 한다. 인과응보는 정말로 깔끔한 방식으로 작동했다. 정식으로 이혼한 후 나는 단조롭던 예전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나는 이 넓은 집 앞마당을 개조했다. 한때 민준의 불법 자금으로 산 고급 차가 주차되어 있던 차고는 이제 아늑한 정원 분위기의 작은 카페로 변신했다. 이름은 아빠의 테라스. 이곳은 매우 편안하다. 화분 식물들로 가득하고 무료로 읽을 수 있는 중고 서적 책장이 있으며 잔잔한 연주 음악이 흐른다. 대표 메뉴는 내가 직접 내리는 커피와 가족 비법의 맑은 국물 설렁탕이다. 딸아, 이 대파 다 썰었다. 어디다 둘까? 매우 익숙한 중후한 목소리가 내 상념을 깨뜨렸다. 나는 카운터 뒤 개방형 주방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버지가 갈색 앞치마를 두르고 갓선 신선한 대파가 담긴 그릇을 들고 서 계셨다.
아버지의 얼굴은 훨씬 더 생기 있어 보였고 몸은 더 건강해지셨으며 매일 미소가 떠나지 않으셨다. 심장 전문의조차도 아버지가 항상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상태가 매우 빠르게 호전되었다고 말했다. 국물솥 옆에 두세요, 아빠. 곧 아침 식사로 설렁탕 주문이 쏟아질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다가가며 대답했다. 나는 깨끗한 행주를 집어들고 주방 조리대에 남은 물기를 닦았다. 나는 내 작은 카페를 둘러보았다.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웃음소리, 찻잔과 부딪히는 숟가락 소리, 그리고 공기를 가득 채우는 커피 향기. 이 집은 예전처럼 숨막히고 경직된 느낌이 전혀 없었다. 더 이상 분노의 외침도 내 집에서 걷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일도 없었다. 예전에 그 탐욕스러운 남자는 이 집이 요양원이 아니라고 소리쳤다. 그는 완전히 틀렸다. 이 집은 이제 내 부모님을 위한 안전한 안식처일 뿐만 아니라 평온을 찾아 잠시 들르는 누구에게나 따뜻한 장소가 되었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며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푸른 하늘을 보았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자유의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셨다. 과거의 배신과 고통은 결국 오늘 내가 가진 진정한 행복을 사기 위해 지불해야 했던 대가였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끝났다. 게임은 끝났고 승자는 바로 나였다.